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저는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독일에서 보내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독일에 있을 때는 당연히 생김새가 달라서 한국에 왔을 때도 뭔가 외국 살다 오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모두 우리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가, 이 사람이 어떤가, 어떻게 감으로 판단하고 알 수 있는가, 이런 걸 공부한 학문이 사회인지 신경과학이었는데요. 저는 바로 이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뇌의 한계는 어디인가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바로 뇌의 한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바꿔서 시작해보면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지? 나를 결정짓는 것들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해왔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영혼처럼, 마음처럼 있는 것이고 지금의 육신 안에는 그냥 들어와 있는 거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바로는 그렇다면 나의 영혼, 나라는 사람의 마음은 나의 심장에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심장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심지어 의사들 같은 경우도 뇌사를 인정하기 이전에 심장이 멈추면 나의 목숨이 멈춘다라고 더 오랫동안 이렇게 규정해왔었죠. 이 사고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 자, 조금 더 현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우리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죠. 특정 뇌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은 기억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부위도 뇌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지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뇌라는 부위에서 시작되고 그 부위가 망가지거나 손상되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차 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뇌가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해서 현대 의학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전부 나의 뇌에 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원론에 있어서 극단적인 이론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따로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뇌에서 이루어지더라. 모든 것들은 뇌의 기능인가 보다. 라는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 또는 이러한 이론들의 어떤 큰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만 따로 꺼내서 어딘가 계속 작동하게 하면은 그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몸의 기관들은 이미 이식 수술에 성공했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도 있고 간 이식 수술도 있고 뭐 인공 관절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수술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뇌 이식 수술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내 뇌를 다른 몸에 갖다가 이식했을 경우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다른 몸에서 깨어나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이탈리아의 어느 학자는 이걸 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험한 수술일 뿐더러 실제로 성공률은 아주 희박하다고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최근에 이루어진 뇌과학의 발견에 의하면 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커넥션이고요. 그 커넥션이 뇌의 기능을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뇌의
그리고 이 수많은 커넥션들이 어느 부위와 어느 신경세포 사이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억도 생기고 우리가 학습할 때 뇌 안에서 업데이트도 되고 어떤 감정과 관련된 부위들도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커넥션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뇌 안의 모든 커넥션들을, 뇌 안의 모든 연결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볼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뇌 안의 모든 커넥션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 커넥션들을 똑같이 어떤 전자회로에 또는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은 정말로 나의 마음이 뇌에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이 내 뇌의 작용이라면, 나는 이러한 신경 커넥션들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상상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온라인에 업로드한다. 이걸 우리는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철학자들이나 인지과학자들, 뇌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커넥토믹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뇌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뇌의 모든 작용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커넥션, 모든 커넥션들을 매핑하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모든 유전자를 매핑하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처럼 모든 뇌 안의 신경세포의 연결들을 매핑하면 되는 커넥톰, 이런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질문 시작한 걸 한번 되짚어 볼게요. 우리가 뇌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인가로부터 시작을 했고, 나라는 존재가 영혼에 있는가 정신에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심장인가 내 몸의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뇌까지 왔고요. 그렇다면 이 뇌의 기능들을 우리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뇌 안에서의 기능들을 연결의 형태로 우리가 전부 다 매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온라인상으로 디지털화 시켜서 업로딩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현대의 상상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이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로 매핑이 돼서 커다란 데이터베이스에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치매에 걸렸을 때 뇌의 작용이 어떠한가, 누군가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뇌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디지털화시켜서 온라인에 올리고, 이 수많은 서로 다른 뇌과학 영역의 데이터들이 지금은 디지털 형태로 온라인에도 점점 쌓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다시 돌아오겠죠. 우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어떤 영혼을, 정신을, 마음을 업로드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사이언스 픽션, SF 영화나 어떤 과학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상들을 스토리로 많이 풀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비판들도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더라. 사실 우리도 잘 알죠.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과 배가 부른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거는 아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한테 사실 밥을 잘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짜증이나 불만이 좀 더 적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용을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뇌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몸인가? 뇌도 나의 몸의 일부니까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규정짓는 것은 결국 나의 몸이 아닌가? 사실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 중에 철학자나 과학자들을 빼고 그냥 너 누구니?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 몸의 경계는 아주 간단해요. 내 피부의 경계였을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벽, 나의 마지막 그 나라는 존재를 결정지고 있는 건 결국 나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피부고, 그러니까 나의 몸이 나라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나의 몸인가? 뇌를 포함한 나의 몸인가? 자, 그런데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실제로 논문을 내고 실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러버 핸드 일루전이라고 고무손 착시 효과, 고무손 환각,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사람이 두 손을 딱 내밉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그냥 한쪽 손이에요. 한쪽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와 있는 손을 벽 옆으로 놔서 나의 눈에는 안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내가 왼손을 뻗었다라고 한다면 내 왼손은 안 보이고요. 마치 내 손인 것처럼 페이크로 가짜 손을 내 앞에 놨어요. 고무손을.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건 가짜 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붓으로 이 양손을 동시에 쓰다듬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손과 실제로 보이고 있는 가짜 손, 고무손이 동시에 자극을 받는 거죠. 이걸 한 30초 정도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뇌가 가짜 손을 진짜 손이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고무손이 진짜 리얼하게 내 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보이지 않는 내 진짜 손에 체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다 면역 반응을 하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인 것처럼 내 몸이 느끼면서 이 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뇌는 내 앞에 보이는 가짜 손이 진짜 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만약에 이 가짜 손을 막 망치로 치거나 이러면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뇌에서 잠깐 동안 고통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과학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세상에 온갖 많은 신호들을 얻고 있어요. 근데 멀티모달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보이는 신호가 있고요, 들리는 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느껴지는 신호가 있고요, 내가 어디 움직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는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과학자들이 기발한 쪽으로 상상을 합니다. 이게 내 손이 아닌데? 내 손으로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 뇌가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다면 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른 몸이라고 뇌가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이 Out of Body Illusion이라는 실험이에요. 근데 이 실험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게 되면 더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시작되냐면 유체 이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유체 이탈은 사이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공포 영화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신기해했던 현상이죠. 뭐냐면 내가 자고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깬 느낌을 받았는데 내 몸 위에 떠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런 환각이 들었다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1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마치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나를 보고 있는 착각. 자, 근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이 착각을, 이 환각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요.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그래, 경험한 사람이 많진 않죠.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뇌 스캐너에 넣고 뇌에 어떤 부위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뇌의 리전, 뇌에 약간의 이상이 온 부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 부위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이상이 발견이 됐죠. 많은 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몇 명의 사람에서. 어떤 부위였냐면요, 템포로파레이탈 정션이라고 TPJ라고 불리는 부위인데 뭐 이 부위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위가 뭘 하고 있냐면 다양한 형태로 멀티모달로 뇌에 들어오는 신호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위예요.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에서 이러한 부위의 이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관찰이죠. 이걸 실제로 실험으로 해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실험을 해봤냐면요, 아까 고무손, 가짜손 실험에서처럼 사람들을 눕혀놓고요, 또는 세워놓고요,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형태의 환각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사람한테 가상현실,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이런 헤드셋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바타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을 때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내 등을 쓰다듬어요. 누가 아바타의 어깨를 툭툭툭 치는 순간 누가 동시에 내 어깨를 툭툭툭 칩니다. 그럼 똑같은 환각이 일어나요. 마치 내 1m 앞에 있는 가상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아바타가 내 몸인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처음에 서가지고 했는데 환각이 일어나요. 앉아서 했는데도 환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카메라의 각도를 교묘하게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누워있는데 마치 이 아바타가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런 환각을 주면 마치 유체 이탈에서 내가 마치 내 1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환각도 만들 수 있을까? 마치 내가 내 몸 위에 떠서 나를 내려다보는 환각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였어요. 아까와 같은 환각을 이용해서 진짜 신기하게도 내가 아닌
내 아바타에 내 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환각을 사람들이 경험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걸 이제 가능하구나, 이런 환각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실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한 거는 더 가냐면요, 사람들이 이 환각을 경험할 때는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거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기는가를 봤더니 아까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그런 뇌에 이상이 생겼던 환자들의 뇌 부위와 이 환각을 경험할 때 변화를 일으켰던 뇌 부위가 일치하더라. 이로써 우리는 정말 뇌에서 이런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내가 마치 아바타처럼 다른 몸에 들어간 것 같은 환각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고, 아마 이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는 걸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과학적으로 유체 이탈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에까지 이른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갑니다. 영화 아바타 보셨죠? 영화 아바타에 나오면은 전혀 다른 존재 안에 나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몇 걸음 더 가서 또 다른 재밌는 실험들을 합니다. 어떤 실험들을 하냐면요, 사람들을 다른 모습의 사람의 아바타에 넣는 거예요. 근데 사악하게도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한 교수는, 멜슬레이터 교수는 이런 실험도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흑인에 대한 어떤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유색 인종, 흑인의 몸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바타는 분명히 흑인인데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백인을 흑인의 몸 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막 걸어다니게 해요. 엄청 짜증 부리죠. 내가 왜 저런 아바타에 들어가게 돼야 돼? 내가 해야 돼? 막 짜증을 부리지만 이건 랜덤입니다. 뭐 돌아다니세요 라고 하고선 실험에 참가시켜요. 한 15분 동안 이걸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약화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사람을 성차별적인 사람이 넣어요. 그 남성 중에서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성의 아바타 몸 안에 넣어가지고서는 돌아다니게 했더니 실제로 어떤 이는 성차별적인 것도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하는 환각을 뇌가 경험하고 나서는 그러한 차별적인 태도가 약화됐다. 이런 신기한 실험도 있고요. 내가 힘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러한 실험에 참가를 시킨 다음에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랑 환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마치 프로이드, 그 유명한 정신 분석학의 프로이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아바타가 보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한다라고 했더니 뭔가 더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내 힘든 이야기를 더 잘하게 되더라. 이러한 형태로 마치 게임 속 세상처럼 이 뇌의 환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양한 종류의 아바타에 넣는 그러한 실험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시 가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그리고 이러한 실험들을 보기 이전부터 Extended Mind Hypothesis,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확장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 확장 가설을 가지고 있었던 인지과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앤디 클라크인데요. 이 앤디 클라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의 한계가, 나라는 존재의 한계가, 내 마음의 한계가 왜 내 몸이어야 돼? 나의 한계는 나의 몸을 훨씬 벗어난 곳에 있어. 내가 연필을 쓰고 연필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거나 종이를 쓰게 되면 종이하고 연필조차도 내 몸의 일부로 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게임을 해서 게임 캐릭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게임 속 세상과 게임 아바타조차도 내 마음과 내 정신, 나란 존재의 일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마음 확장 가설이라고 불리는 앤디 클라크 교수가 이야기한 바고요. 실제로 이거를 진지하게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지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컴퓨터공학자들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아바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믿는 어떠한 것을 다른 더 넓혀진 의미에서의 아바타에 넣을 수 없을까? 그리고 몇 걸음 이미 뇌과학에서 나아간 상태죠.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기술은, 현대의 과학은 어디까지 나의 경계를, 나라는 존재를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 꿈을 꾸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두 대표가 있죠. 실리콘밸리에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현실을 넘어서서, 현실을 부정해서라고 하고 이러한 모토 하에
정말 우리가 영화 속 캐릭터, 정말 게임 속 캐릭터를 현실로 가져와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가상현실을 만들고 있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얼굴 체크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CEO인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넘어서서 미래에는 또 다른 현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또 다른 현실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끊임없이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뇌과학과도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계를 넓혀줄 수 있는 기술들이 없나 끊임없이 탐구하고 있는데요. 그 탐구의 중심에 굉장히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톰 리어든 박사예요. 그리고 나서 회사를 창업합니다.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이 컨트롤 랩스라는 회사를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구글도 투자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투자를 했는데 페이스북은 아예 최근에 그 회사를 사버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연구를 해. 대체 이 회사가 얼마나 대단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보인 거고 이 토마스 리어든 박사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걸까요?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뇌가 신호를 보내면은 근육들이 수없이 많은 이런 신호들을 받죠. 근데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뇌에서 신호를 얻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뭐 뇌에다가 어떤 캡을 쓰고 모자 같은 걸 쓰고 여기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뇌파 신호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그 신호가 굉장히 약하고요. 내가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요. 막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뇌에 땀 나거나 그러니까 머리에 땀 나거나 그러면은 또 이게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신호를 잡아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반면 근육 신호는 뇌파 신호보다 정말 몇백 배 이상 훨씬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 신호를 잡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원리에 착안을 해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토마스 리어든 박사는 뇌 신호를 우리가 뇌 신호를 직접 잡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뇌 신호를 근육 신호를 통해서 잡자. 근데 어떤 근육 신호를 통해서 잡냐 하면은 팔찌 같은 이런 우리가 웨어러블을 만들고 이 웨어러블에서 뇌로 생각을 할 때 어떤 근육 신호가 변하는지를 잡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피아노를 치게 되면은 내가 도레미파솔 연주를 할 때 각각 근육 신호를 움직이라고 말하는 뇌 신호가 있죠. 그러니까 뇌가 근육에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신호를 보내면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게요. 내가 도레미파솔 생각만 하고 손가락은 안 움직여도 뇌는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근육 신호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을 합니다. 마치 내가 도레미파솔을 연주했을 때처럼. 그 얘기는 내가 도레미파솔 연주를 하지 않고 연주를 하는 생각만 해도 이 근육 신호를 잡아낼 수가 있고 이 근육 신호를 통해서 뇌파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거꾸로 역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역추적을 그냥 신호 처리만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AI 알고리즘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패턴 분석을 해줘가지고 요 뇌파 패턴이 요런 근육 신호를 줬다면 이 근육 신호를 거꾸로 역추적했을 때는 이런 뇌파 신호가 나왔을 거야로 근육 신호 기반 뇌파 추적을 하는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 같이 들리나요? 이게 어디까지 갔냐면요. 미국 MIT에 나왔던 실험 중에 아주 기발했던 실제로 나왔던 시제품이 있어요. 뭐냐면요. 마치 배트맨 마스크처럼 생긴 마스크를 얼굴에 써요. 이 마스크를 쓰면은 이 손의 근육 신호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 얼굴의 근육 신호를 잡아내요. 근데 얼굴의 근육 신호를 어떻게 잡아내냐면요. 처음엔 사람들이 말을 하게 시킵니다. 최강 1교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최강 1교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근육들이 신호를 보내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아무 말을 안 하고 최강 1교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최강 1교시 이러고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생각만 했는데도 기술이 발전해서 이 미세한 근육 신호가 최강 1교시라는 말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근육 신호가 아주 미세하게 반응을 해요. 그 생각만 해도 우리가 거의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정말 내가 어떤 말을 생각을 할 때 그 근육 신호를 잡아내는 거죠. 그거에 착안해서 이 마스크를 쓰면요. 마치 텔레파시처럼
내가 하지 않은 말도, 실제로 하지 않은 말도 근육 신호를 통해서 딴 사람한테 말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센서가 읽어내고 인공지능이 이거를 읽어내서,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누군가 뒤로 욕하기 너무 좋은 기술일 것 같지 않아요? 미래에는 내가 누구한테 막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않고도 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욕보다는 칭찬이 훨씬 좋겠죠. 오, 대박인데, 말을 하지 않고도 이게 딱 신호로 저 사람이 대박인데라고 생각을 했어 라는 뇌파 신호를 근육 신호 기반으로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톰 리어던 박사는 뇌과학 연구를 세계적인 대가로부터 거의 10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근육 신호를 통해서 뇌파 신호를 역추적할 수 있다는 걸 알아내고 나서 이거는 상용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극비리에 붙여진 연구지만 온갖 종류의 스마트 기기들, 그게 나중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 기기나 화면, 뭐 수많은 형태의 웨어러블,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이러한 형태의 센서를 통해서 요거 팔찌 하나만 차면은 내가 특정 근육 신호의 특정 시그널을 미리 훈련만 시키면 내가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그 특정 근육을 움직이는 생각만 해도 마음대로 내가 어떤 기기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극비라서 전 만나고 와서 직접 들었던 건데 이러한 것들을 이 방송에서 오픈을 해도 되는지 모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연구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톰 리어드는 페이스북 리얼리티 랩스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또 다른 현실, 페이스북 리얼리티라고 부르는데요.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넘어서서 마치 게임과 같은 그런 미래 세상을 만들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가능해지게 되면요, 컴퓨터 키보드 필요 없어지고요, 마우스도 필요 없어지고요, 우리가 아마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기계와 인터넷과 어떤 알고리즘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주커버그와 톰 리어든 박사, 뭐 컨트롤 랩스, 이런 페이스북 리얼리티 이런 걸 보면서 피식 코웃음을 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코웃음을 치는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 너무 복잡하잖아. 뇌파를 잡아내는데 굳이 왜 근육 신호까지 잡아내서 근육 신호를 AI를 통해서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 나는 인간의 뇌를 직접 반도체나 전자칩, 컴퓨터나 인공지능하고 인간을 직접 연결시키고 싶어 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앨런 머스크죠. 그래서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여기서 앨런 머스크가 바로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공포가 있어요. 엄청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을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하고 이 모든 IT 기업들이 편이 나눠서 많이 싸웠던 적이 있어요. 주커버그하고 제프 베조스, 아마존하고 페이스북 쪽에서는 인공지능은 도구지,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쪽이고요. 반면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앨런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의 앨런 머스크는 굉장히 인공지능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돼.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미래 세상에서 인공지능과 로봇들이 우리 인간들을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핵탄두의 위험보다 AI, 인공지능의 위험이 훨씬 크다. 명심해라. 정말 AI는 핵무기보다 더 위험한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가 공포만 가지고 있을 사람인가요? 아니죠. 행동하는 리더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어, 그냥 무섭다고만 말하고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걸로는 안 되고 인공지능을 향해 맞서 싸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차립니다. 뭐냐 하면은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심어서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인간의 뇌가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라는 꿈을 꾸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알파고와 이세돌이 맞붙었는데 이세돌 선수가 평생 동안 공부해도 공부할 수 없을 만큼의 양의 수없이 많은 그 바둑 계보들을 알파고는 데이터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간의 뇌와 반도체 칩을 합쳐서 인간의 뇌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게 얼마만큼 실제로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많은 뇌과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인터뷰에서는 뭘 보여줬냐면요, 올해 인터뷰에서는 그 칩이라는 게 별게 아니야, 아주 간단해, 요만한 동전이야, 요거를 뇌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수술로 이렇게 심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뇌 위에다가 뭔가 모자를 넣거나 얹어 놓는 거는 신호가 약하니까 근육까지 갈 거 없이 그냥 뇌에다 살짝
뇌를 열고 그냥 이 단추 같은 버튼을 넣고 다시 뇌를 닫으면 되는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치 라식 시술 같은 거야.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고 아주 정교하게 깊이 뭐 뚫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표면에다가 탁 시술만 하면은 누구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겠어 라고 해서 이거를 시술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구를, 의료기기를 개발합니다. 실제로 보여줬어요. 근데 아직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요, 내 뇌에다 해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인간 대상으로는 실험하지 못했고 이거를 돼지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돼지 2마리를 가지고 보여줬어요. 돼지 1마리한테는 머리를 열었고 요 칩을 심었고 한동안 뇌신호를 잡아냈고 다시 이 전자칩을 제거했는데 이 돼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았어. 죽지도 않았고 아주 정상이고 아주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나의 돼지를 보여주고요. 다른 돼지는 얘는 이 칩이 심어져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걷는지, 얘 몸에서 오는 수많은 근육 신호들과 움직임의 신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뇌파로 직접 보여줄 수가 있어. 그리고 얘도 건강하고 잘 살고 있어 라고 돼지 2마리를 통해서 앨런 머스크는 보여줍니다. 물론 이 기술은 앨런 머스크가 말하는 거는 인공지능과 뇌를 연결해서 정말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항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뇌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적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꿈꾸는 이야기를 조금 내려놓고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해졌는가를 보면은 뇌의 신호를 칩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는 가능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칩을 통해서 뇌에다가 신호를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안 하고도 뇌에다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하고 시도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가지 않겠대요. 이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 그러니까 뇌에다 칩 이식을 통해서라도 정말 삶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자들을 대상으로 내가 치료 기술을 위해서 이거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향유하기에는 아직까지 10년,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의 도움을 받으면 정말 나의 경계를 넓혀 나가는 것이, 나의 한계를 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파트의 질문입니다. 나의 경계를 어떻게 넘는가라는 질문은 이렇게 바꿔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고난 나의 한계를 어떻게 넘는가? 그런데요, 지금과 같은 기술과 뭐 이런 발달을 통해서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나오거나 약물들이 나올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누가 가질지 누가 판단하나요? 누군가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나의 한계를 넘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데 누구는 이러한 약물이나 이런 기술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넘는 기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술이 나온다고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올지 아닐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이러한 기술이나 약물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요, 한계를 넘는 거는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번 강연의 요지입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법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데요, 이단 호크와 우마 서먼, 이 두 배우가 아주 젊을 때 나온 영화입니다. 가타카라는 영화고요. 가타카라는 영화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냐면요, 유전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진 미래예요. 곧 올지도 모르는. Very healthy girl. What do you know? I'm curious, Director. Is this the approach? Absolutely, Director. It's over. Is that the only way you can succeed is to see me fail? 그리고선 이 마지막
내기에서 바다 끝까지 수영을 하는데 형이 동생을 이겨요. 동생이 어느 순간 쥐가 나서 형, 나 죽을 것 같아. 도와줘라고 해서 형이 폭풍을 치는 바닷속에서 동생을 이기고 동생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에게 이런 말을 하죠. Do you want to know how I did it, Anton?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지 알고 싶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나는 단 한 번도 돌아갈 길을 위해서 힘을 아껴놓은 적이 없어. 나는 매 순간 올인을 한 거야. 내 살아온 삶 전체에서 그래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에서의 메시지, 평생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서 완벽하지 않은 유전자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루하루 나를 넘어서는 노력을 한 형의 그 메시지가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인터액션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요, 우리는 나 혼자 세상에 타고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세상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을 하고 세상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을 하고 해주는 말들에 따라서 내가 또 바뀌고 기억이 쌓이고 몸의 기억이 쌓이고 뇌의 기억이 쌓이고 그 기억에 의거해서 또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대에 서는 것이 무서웠던 사람이라면 내가 매일매일 무대에 서면은 매번 뭔가가 바뀝니다. 처음 무대에 섰을 때는 실패하고 내가 너무너무 못난 것 같고 슬프고 그거를 뇌가 기억하고 있지만 다음날 또 무대에 섰을 때 새로운 기억이 만들어지고 내가 조금 나아졌구나. 그리고 나서 그 조금 나아진 기억이 다시 뇌의 어딘가에 쌓이고 그 다음날 또 무대에 서면 나는 그 무대에 서서 내가 노력했던 것이 조금 쌓여서 뇌의 기억에 쌓이고,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한순간에 정해진 존재가 아니라 나의 뇌는 매 순간 변하면서 매 순간의 변화가 뇌에 쌓입니다. 뭘로 쌓여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뇌 안에 세포 간의 연결로 쌓여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이 쌓입니다. 이 연결이 하루 쌓이고 이틀 쌓이고 일주일 쌓이고 한 달 쌓이고 1년 쌓여요. 그럼 이 신경세포의 연결들이 나의 존재의 일부로 쌓이는데 그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이 뉴로트랜스미터, 호르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파민, 세로토닌, 이러한 아세틸콜린,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 패턴 자체가 이 연결에서 쌓이면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실제로 신경과 신경 사이에 있는 정말 나노 레벨에 보이지도 않는 물질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의 변화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엄청나게 많은 인터액션,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넌 할 수 있어 해주는 말이 내 뇌 안에서는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로 남는 거고요. 그 연결이 신경 전달 물질로 남는 거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정말 세포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레벨, 나노 레벨의 기억으로, 인터액션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매 순간 내가 노력하고 그 변화에서 다른 기억을 쌓아 나가면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엄청난 멋진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을 때도 이것들이 뇌 안에 쌓여있는 기억들, 학습들 하나하나의 변화를 매일매일 읽어나간 거고요. 어떠한 작가가 아름다운 문장 하나하나를 쓸 때 매일매일 수십 장을 찢어서 버리면서 써나가던 것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삶의 모토는 one step at a time, 한 걸음씩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뇌 안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사이에서 쌓이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의 극작가, 고도를 기다리며를 쓴 극작가입니다. 세뮤얼 베케트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디 가면 늘 하는 인용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better. 나는 쉼없이 언제나 노력했어. 근데 언제나 노력했지만 언제나 실패했어. 그렇지만 상관없어. 또 노력할 거야. 그리고 나서 또 실패할 거야. 그냥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 아닐까?
저는 이게 되게 영국식 되게 좀 블랙 유머예요. 뭐냐면은 여기 성공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니 매번 노력하고 매번 나는 시도를 하는데 성공한다는 말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하면 실패한대요. 수백 번 실패한대요. 난 실패하기 위해서 노력한대요. 실패 조금 덜 하면 된대요. 그런데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노벨상을 받아요. 똑같은 말씀을 노벨상 2번 받은 라이너스 펄링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어떤 파운더들, 정말 어떤 창업자들,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해가지고는요, 큰 성공이 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겁내지 말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매일 실패하고, 그러면 유전자가 더 뛰어난데도 형이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과 같은 순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매번 실패하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이 인용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도하세요. 또 시도하세요.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하세요. 실패하는 게 정상이에요. 조금 덜 실패했으면 그걸로 위안을 받고 이것을 반복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질문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나의 경계는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과 뇌의 변화와 세상과의 교류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상승 곡선으로 방향성을 만들 수 있느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계는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이 경계를 없애십시오. 뇌의 한계는 한계를 넘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 같지만요, 하루에 한 걸음씩 꾸준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길 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도달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더 많이 고민하지 말고 일찍 한 걸음부터 내디디면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능력을 얻는 방향으로 우리의 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계를 통해서 뇌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보다도 이러한 꾸준한 노력, 나의 뇌를 매일 한 걸음씩, 매일 하나의 행동으로 넘어서는 것만큼 힘 있는 그런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뇌의 한계는 한계를 넘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결정되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쉽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뇌의 한계를 넓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장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